있는데 네. 라피스 센시블레 나노 선글라스 13g 네, 거의 안 낀 것 같은 네, 아주 가벼운 선글라스와 함께 올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철근도 없는 철분? 쓸쓸한 너의 아파트라고 댓글이 올라오는데 철분? 철근도 없는 예전에 그 윤수일 씨 아파트란 노래. 이거 어떻게 지내시나 모르겠네. 윤수일 씨. 우리 어렸을 때는 최고의 가수였지. 네. 그 약간 그 이국적으로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머리 이렇게 딱 뒤로 넘긴 그렇죠. 그 모습이 참 멋있었던. 아마 울산분일 건데. 네, 맞아요. 울산분일 거예요 아마. 네, 그 그래서 최욱 선배 아니야? 네, 최욱이 그래서 윤수일 이후로 자기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라고. 김태희, 윤수일, 김태희, 최욱. 그 울산이야? 김태희 울산이래. 서울 아니야? 김태희 울산이래요. 그렇구나. 네. 예, 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뉴욕을 가버리네.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매크로한 이슈가 지금까지 별로 없어요. 오늘 밤에 CPI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그냥 눈치 보는 장세인 것 같은데 그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93% 올랐고요. 나스닥은 0.55% 올랐고 S&P 500은 한 0.67% 정도 올랐습니다. 좋네요. 예, 그리고 오늘 그 뉴스3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보시라고 이게 뭐야? 이게 그 판다 푸바오라고 그 에버랜드의 러바오 아이바오 그 부부가 있거든요. 판다. 네, 거기 딸이 푸바오인데 3년 만에 쌍둥이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바오 동생입니다. 하여튼 애들이 굉장히 안 한대요. 1년에, 엄청 안 한다고 합니다. 1년에 딱 며칠 가능한 기간이 1년에 딱 며칠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뭐 무슨 개나 뭐 돼지나 다들 뭐 한 10마리씩 이렇게 낳기도 하잖아요. 네. 여기는 한 마리씩. 그래? 근데 쌍둥이가 났어. 쌍둥이가 진짜 났어요. 드물게 나오고. 대박이네 그러면. 저기. 네. 그래서 근데 이거 보니까 얘네들이 진짜 게으르고 자기 편한 거 말고는 안 하나 봐요. 그래? 게을러? 왜냐면 애도 음. 보통 동물들 보면 뭐 사슴도 그렇고 낳고 바로 뭐 기어다닐 정도로 크게 낳잖아요. 얘네들은 100몇십 g이에요. 몸집은 큰데도. 근데 이제 빨리 크는구나. 아니요, 그러니까 애 낳을 때도 그 어떤 산통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미국이나 카나다 가면 판다 익스프레스라고 있는데 중국집. 모레 가면 중국집, 네. 간편식 중국집. IFC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은 네.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판다 익스프레스는 반어법이구만. 형님 저 판다. 판다 아니고 판다. 판다야? 네. 판타 아니고? 판다.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판다가 워낙 그 새끼를 잘 안 낳다 보니까 이렇게 새끼 낳은 사실 자체가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고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푸바오 내가 언니가 됐어요라는 글을 위챗에 올리면서 한국에 살고 있는 판다가 3년 만에 다시 낭벌을 보내왔다.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심지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성명을 냈습니다. 딴 거 좀 열심히 합시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드물다고. 중국 외교부 네. 이런 것도 좋지만 딴 거 열심히 아니 합시다. 좀 좋게 보는 분들은 이런 거를 계기로. 맞아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관계를.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렇죠. 네. 그렇게 예민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훈훈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걸 계기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분위기가 개선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한국의 경제 규모가 몇 위 정도 될까요? 11위요. 10위 아니에요? 13위 나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나는 좀 낮춰 부른 건데 더 떨어졌네. 그러니까요. 막상 수주를 보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명목 GDP입니다. 숫자 달러 표시 GDP가 세계 13위로 집계가 되면서 3년 연속 탑 10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1조 6,733억 원으로 세계 13위가 됐는데요. 순위별로 그냥 같이 보실까요? 네. 쭉 보시면은 뭐 미국이랑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숫자로 보면은 거의 그 미국은 25조 달러, 뭐 중국은 17조 달러 요 정도로 이제 탑 2가 있고 3위가 일본인데 4조 2천억 달러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인당 GDP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명목 GDP 통으로 하면은 일본도 중국하고 격차가 굉장히 커요. 일본은 뭐 30년 잃어버렸는데 아직도 저렇게 흥이야. 부자 망하면 30년 가잖아. 딱 30년 안에. 그럼 저 내년에 훅 떨어진다. 왜냐면 엔저잖아. 아 이거 지금도 엔저인데. 아니 그래도 저기 작년 기준 아니에요? 예,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2022년 기준이니까 내년 그런데 사실 뭐 좀 몇몇 아쉬운 나라들이 있죠.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좀 잡지 않았나. 아 근데 다시 이탈리아 아니, 올라왔어요. 이탈리아를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탈리아 하면 뭐 가방이나 만들고 관광. 뭐 관광이나 예. 그렇지 않아요. 이탈리아 북부는 완전히 산업화 도시고 아, 제조업. 람보기니, 페라리 다 거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 뭐 1년에 몇 대나 팔려요? 아이 참. 그 그거 집에 한 대씩 다 있으시지 않아요? 페라리 주식 아니 저기 어디야 두바이 가면 페라리 람보기니가 다 경찰차야. 야. 아 근데 거기 그 피아트도 있죠 피아트. 예. 아, 피아트도 피아트 아마 있죠. 예, 저 이탈리. 푸조. 알파 오메가. 푸조가 알파 아니 오메. 아니 푸조 시트로엔 그 스텔란티스 그룹의 주요 생산처 중에 아, 하나가 이탈리아가 있고. 이탈리아가 알파 로메오. 있죠. 알파 로메오. 어. 아 그것도 알파 이탈리아예요. 마세라티. 예. 마세라티가 아 우리가 하는 명품차는 다 거기 거구만. 아, 포르쉐 이탈리아예요? 빼놓고 뭐가 있어? 포르쉐 빼놓고. 아 그래요? 폭스바겐. 아 폭스바겐 롤스로이스. 명차입니까? 롤스로이스. 꼭 뭐 아닌 거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한숨 쉬고 마시더라고요. 롤스로이스 정도면 좋죠. 롤스로이스는 명차죠. 이 사람들이 모르는구만. 롤스로이스는 차로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고 네. 항공기 비행기 엔진 엔진. 만드는 회사예요. 아니 그렇긴 하죠. 유명하지 않나? 아니 차 매니아한테 롤스로이스 팬덤 이런 거 얘기하면 조금 팬덤 아니고 팬텀이요. 팬텀 없이 네. 보인다니까. 조금씩 다 틀리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우기는 느낌이 좀 있으신데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나라가 13위로 떨어지게 된 거는 아무래도 달러 대비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약하다는 것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친 기업들이 러시아, 브라질, 호주인데 그 공통적인 특성은 자원국입니다. 원자재 수출국들이 우리나라를 다 앞서면서 우리나라가 세 군데 그러니까 세 등급이 떨어지게 됐는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벤틀리는 어디 겁니까? 형님? 벤틀리 저기잖아. 이탈리아예요? 아니 독일 차지. 아. 그래. 아니 또 뭐. 쓱 눌러본 거야? 아니 그 벤틀리는 또 어딘가. 벤틀리 폭스바겐 그룹 아니야? 그래요? 폭스바겐 그룹. 아, 폭스바겐 그룹이에요. 그리고요 어제 그 수출액 발표됐어요. 7월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이렇게 떨어졌던 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건 우리나라 수출이잖아요. 근데 6월에 이제 플러스가 된 것을 이제 바닥으로 생각하면서 하반기가 좀 좋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0일까지의 7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는 23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36.8% 감소했고요. 석유 제품 마이너스 51%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무선통신기기도 안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는 여전히 중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6% 감소했고 대만도 마이너스 4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떤 분하고 좀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우리가 상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수나 이런 거 보면은 은근히 상고였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자산 시장이. 그래서 상고하저가 아니라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일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저. 고고고 하면 안 돼. 이미 이건 정프로가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예, 상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산 시장은 꽤 좋았었잖아요 상반기에. 근데 그거를 좀 특정하게 자기 주식이 무엇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느끼시기는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지금 수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와서 하반기를 조금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상저 하고라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고는 아닐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근데 좀 이게 나오고요. 자산 시장이 웬만하니까 또 상반기 경제가 이 정도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주식하고 부동산이 쭉 빠져버렸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상반기에? 우리 그렇죠. 경제가?
예. 아니 그래도 주식이 그래도 요만큼 되고 버텨주니? 부동산도 덜 안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소비를 그래도 좀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배드이즈 굿이 어제 중국에서는 조금 발생을 했어요. 중국 시장 좀 괜찮았는데 이게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뭐 노무라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쪽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에서 어저께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경기. 그러니까 안 좋은 경기라는 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물가가 잘 잡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나오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어제 아시아 증시 중국 쪽이 좀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네. 참고로 벤틀리 영국이랍니다, 형님. 아 그래? 네. 아닌데. 아니 이거 진행해. 그거 가지고 집착하지 말고. 네. 네. 그게 중요한. 우리 어차피 안 타잖아 뭐. 아 정프로님 왜 흐름을 끊고 그러세요? 아, 제가요? 아, 두 분이 또 이렇게 카르텔을 간다 이거죠? 아니 그게 뭐. 아니 나 아까 롤스로이스 얘기할 때 난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평생 그거 타겠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99.999% 안 타. 야, 근데 우리나라가 호주에도 밀렸군요. 예, 자원 국가들 브라질, 호주,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앞섰다는 게 조금 찝찝합니다. 네, 우리나라 네. 수출이 좀 살아났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나도 이런 명차라고 비싼 차에 대해서 되게 약하네. 보니까 그 얘기 안 하신다 그러더니 또 뒤끝 그럼 있으셔. 끊지 마세요, 좀. 넘어가. 어제 그 포스코 얘기 좀 그 김프로님이 포스코 얘기를 했었는데 연소구에서 하기는 좀 그랬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소재에서 밸류데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예요. 그러면서 포스코 그룹이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부문의 매출을 62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저는 62조라는 숫자보다 지난해 목표치보다 50%를 높였어요. 오. 그러니까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리튬, 니켈, 리사이클, 양극재, 음극재, 차세대 이렇게 지금 어제 발표한 자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튬 생산 능력이 이거는 생산 능력 기준이죠. 천톤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10만, 30만 톤에서 42만 3천 톤. 근데 이게 리튬 생산량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 와닿질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글로벌 탑3 리튬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버말, SQM 한 3위 정도 규모가 돼요. 포스코가 이렇게 달성이 되면 2030년에 목표 달성하면 예. 포스코는 또 한다면 하잖아. 거기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TJ 역사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자원 생산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 자원을 재련하거나 채굴하거나 이런 데 강점을 보이는 나라는 아닌데 글로벌 탑3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목표치도 높을 뿐더러 이거 작년에도 되게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서 50%를 더 높였다는 게 좀 인상적이고요. 사실 리튬뿐만이 아니라 니켈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목표를 굉장히 높여놨는데 이 니켈은 사실 그 스테인레스 강을 만들 때 써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뉴칼레도니아 이런 데서 니켈을 많이 해오는데 그거를 그 포스코가 그쪽에 또 합작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을 원래 좀 하던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켈 생산량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높게 잡아놓고 있고 리사이클을 목표를 높게 잡진 않았습니다. 그거는 HI 클린 메탈 새로 짓고 있는 거 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도 지금 규모가 이게 1000만, 10만, 61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커요. 양극재, 음극재는 이게 보통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하고 있는 숫자인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포스코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 중에 이게 철강 회사냐 아니냐인데 사실 그 전까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 전체 매출에서 철강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한 70% 이상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단순 철강 회사로 볼 수 있었는데 2030년 정도 목표가 그 첨단 소재 분야의 그 매출 비중을 35% 정도 가져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한 30% 정도가 철강이고 나머지가 이제 기타 분야예요. 그러면 포스코가 과연 그럼 그쯤 되면은 여기가 철강 회사인지 아닌지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글로벌 철강 회사 중에 그 본업에서 매출 비중을 다른 쪽으로 넓혀가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없을걸요?
그러니까 네? 신일철 주금, 그러니까 신일본제철 이런 데가 뭐 그 반도체 사업한다 그러다가 그거 다 말아먹고 UMC에다가 라인 다 팔고 네. 이게 뭐 미국의 US 스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사업하다가 그것도 좀 잘 안 돼서 팔고 대표적인 회사로는 티센크루프 같은 회사가 원래 아, 철강 회사였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바꿨죠. 근데 거기가 기계 산업으로 바꾸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회사가 거기 된.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철강 회사가 그 어떤 체질 개선을 성공한 적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포스코가 이렇게 좀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좀 회사로 좀 나가고 저 때는 있다는 업종 점 코드 바꿔야 되겠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매출 구성이 뭐 7대 3에서 7대 3대 7로 바꾸면 바꿔야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 그 국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거에 도움을 받은 측면도 있고 반대로 또 우리나라가 또 그 밑에 라인이 좀 약합니다. 자원부터 올라오는 라인이 좀 약한데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재료 회사인 포스코가 제일 밑바닥을 이제 챙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되게 높게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아연 회사 사장님을 좀 만났었는데, 아연? 예. 네. 근데 그분도 하는 얘기가 그쪽에 사실 맏형이잖아요. 맏형이 제일 밑에 단에 있는 자원부터 챙기고 있는 아 부분들. 포스코가 맏형이니까. 예, 예. 거기가 챙겨주니까 우리 나머지 철, 비철 쪽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생태계를 구성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네네네. 같아서 이 뉴스는 제가 전해드린 거는 말고도 따로 찾아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 3프로 앱에 데이터 센터 가 보면은 이거 전 그 포스코 자료가 쭉 있거든요. 네네. 그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이게 뭐 경제 뉴스는 아니지만 좀 되게 유의미한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라는 자료를 통계청에서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25에서 49세 남성, 그러니까 보통 기혼 남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령대인데 그 중에 결혼 정년기라고 흔히 얘기하는. 예, 네. 그 절반이 미혼입니다. 그래서 저 레인지를 너무 높여놓은 거 아니에요? 25세, 49세는 요새 20대 결혼한 사람이 있나? 남성 중에 거의 없죠. 뭐 흔치는 않죠. 네. 그렇긴 하죠. 아니 우리 결혼할 때는 30대 결혼하면 좀 만혼이었거든. 그렇죠. 아니, 근데 27, 28 요때가 정년기였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보니까 지금 50세 될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50세 될 때까지 결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절반이 총각이다. 예. 혼인 경험이니까 절반이 총각. 그 갔다 오신 분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적도 없는 사람이 절반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갔다 온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실제로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은 더 적네, 그죠? 그렇겠죠. 네. 남자는 52.9%였었고 여자는 67.1%.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혼인 경험 내에서는 숫자는 더 높게 나옵니다. 그 남성 중에는 47%가 뭐야? 미혼이라는 거고요. 여자들은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여자가 67%인데 남자는 왜 52%야? 희한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여성분들은 다 어디가? 아니 그 부분은 뭐 나나 건프로는 잘 모르지. 자기 전문인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아, 우리 이런 거는 잘 몰라 솔직히. 그럼 이럴 수는 있겠네요. 남자가 그러니까 49세 넘어서 결혼을 하고 대신 여자는 49세 이하와 결혼을 하면 여자의 통계는 더 높아질 수 있겠네요. 그죠? 연령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숫자는 2020년 혼인 경험 비율이 2010년과 비교를 해보면은 남자는 11.8% 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트가 아니라 퍼센트 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2.9%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인 경험이 있는 남자가 그러면 2010년에는 거의 한 63%, 64% 되던 게 지금 52.9%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소한 연령대를 비교를 해보니까 남자는 30에서 34세의 혼인 경험 비율이 15.7% 포인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결혼을 많이 할 것 같은 나이, 혼인 경험률이 제일 높을 것 같은 나이인 30에서 34세가 제일 크게 감소를 했고요. 여성 같은 경우도 30에서 34세가 16.9% 포인트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때 잘 결혼 안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숫자 한번 같이 그냥 쭉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인구는
2041년 되면 4천만 명대 진입하게 되고 2070년 되면 3,800만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고요. 초혼 연령이 2022년에 지금 33.7세, 여성은 31.3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프로님이 과거에 30살 이상 되면은 뭐 좀 늦은 결혼 그렇지. 얘기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노처녀 얘기 들었었다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령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2012년 1.3명 대비 0.52명 감소면은 거의 반토막이 난 겁니다. 합계 출산율을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낮은지를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국가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3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맞벌이 가구의 부부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자는 54분, 여자는 3시간 7분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외벌이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아내가 남편보다 가사노동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남편만 외벌이를 하고 있는 외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 시간은 남편은 53분, 아내는 5시간 40분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내만 취업한 경우에 남편은 2시간, 아내는 2시간 36분. 네. 그러니까 아내만 취업하고 남자는 그냥 집에 있는 경우에도 아내의 가사 분담 시간이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출산율이 왜 그렇게 낮으냐, 결혼을 왜 이렇게 안 하냐에 대한 문제는 정말 뭐 100가지를 얘기하고 1000가지를 얘기하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가사 노동 시간이 분점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그 내용을 이렇게 통계 자료로 내놓은 거에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 근데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좀 인구 문제의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 이스라엘이 3명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아이를 둘인가 하여튼 나면 여자도 왜 징집되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아니 이스라엘은 이제 의무 복무를 하거든. 네. 남자의 3분의 2인가를 가요. 여자도 2년인가 간다고. 근데 전역을 해요. 네. 전역을 해도 계속 상근 예비역으로 있어야 돼. 아니 근데 하여튼 징집 전에 그 임신을 하면 네. 그 면제를 해줘요. 여성분 같은 경우에. 맞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많이 그 처음에 좀 많이 낳는 것도 좀 있고 그 이스라엘에 또 그 이분들 있잖아. 예, 네, 무슨 종교죠? 하여튼 그 있어요. 유대인. 유대인. 정통 유대인. 정통을 믿는 분들은 애 막 10명 막 이렇게 나라에서 낳잖아요. 다 케어해줘.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뭐 다른 OECD 국들과 완전 차이가 나게 많이 낳고 있다는 거. 지구본 연구소와 함께 하시면 다 아실 수가 있겠죠. 지구본연구소리 출석률이 안 좋아. 아니 이제 지구본 연구소도 다양한 전문가분들 한 번씩 그게 아니라 전문가들 모시고 최준영 박사 혼자 한다고 약간 좀 조금 저러던데. 딱 한 번 그랬어요. 아니야, 자주 그래. 나 매일 듣는다. 나의 수면제. 딱 켜놓으면 진짜 개런티합니다. 5분 만에 자. 그 칭찬이에요. 여기. 아니 좋은 거지. 5분 만에 자는데? 시청 지속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길어지지. 중간에 안 끊잖아요. 아니 저는 딱 키우면 졸리다가도 다 끝까지 다 집중해서 듣는데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그 다음 날 거기서부터 또 출발하니까. 자,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